집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봅시다. 여러분들 좀 공통적으로 틀린 비문학이 하나가 있어서 그 예고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고전 시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가 좀 보여서 그거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내신 또 들어가면 이제 못하니까 또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레선비 과제 내줄 테니까 했던 거 좀 적용을 하면서 좀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좀 여러분들의 마지막 단계야. 이 정도까지만 풀어낼 수 있으면 내가 수능을 좀 풀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과 정치가 같이 묶여있는 비문학이 하나 있었죠.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초점화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글을 읽을 때 애초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는 경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매산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도 그런 것들이고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에 나오겠구나, 이게 활용되겠구나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제대로 된 읽기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읽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다 그게 속도가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다 오류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가로로 묶여야겠죠. 뭐야? 이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1번. 이 행정규제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나 화살표, 즉 인과성 혹은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전부 다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에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반한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 규제가 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이거잖아. 원래는 국회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의 구조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런 모의고사의 짬밥일 이런 구조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친절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를 통해서 이 구조를 지금 나누면서 바꿔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행정기관, 자 이거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읽으면서 짬밥이 좀 생겼죠? 이주어 다 뭐다? 똑같은 애들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들은 자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부라고 했을 때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 B의 이미지로 이제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겠고, 그리고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어디에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법률에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해버린 거야? 행정기관이 해버린 거라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선은 뭐예요? 그리고 이거를 행정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비문학을 조금 매끄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식선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삼권 분립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해요. 이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 우리의 정치 체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하는 역할이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법을 만들고 싶어요. 법을 만드는 건 어디예요? 법을 만드는 건 입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법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법을 적용하는 건 뭐예요? 행정부예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을 기반으로 처벌하는 데는 어디예요? 사법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법을 실행하고 내가 법을 처벌하면 어떻게 돼?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들을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국회는 입법부예요. 이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행정 규제를 만드는 거는 괜찮아 이상이? 괜찮은 거예요. 얘는 입법자니까. 근데 행정을 해야 되는 애가 법을 만드는 건 괜찮아 이상해? 이상한. 원칙은 이건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로 변화하는 양상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문제의식으로 잡고 글을 읽어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브릿지였던 거고 이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얘기의 문제점이 조금 더 수월하게 눈에 들어오겠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 입법의 유형에는 그다음에 아직 안 끝났군요. 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얘와 얘를 나눠주는 기점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첨단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즉각 대처. 세 번째가 뭐예요? 개별 반영.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어디가 떠올라야 돼? 이쪽에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 얘는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이 아닌 경우일 거고, 그리고 즉각 대처가 아니라 조금 느린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개별 반영이 아니라 무슨 반영이겠어요? 전체적인 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하면서 글을 읽는 것들이 요령이겠죠. 지금 첫 번째 문단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나눴었던 이 지점이랑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야? 문제로 변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그다음 볼게요. 행정 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그래서 이 행정규칙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무슨 등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 있는 것들만 일단 글에서는 소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제나 이 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이 얘들 세 가지를 던져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항상 그 첫 번째 A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2번, 3번이 되는 기준이 돼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야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위임명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위임명령의 포인트는 뭐예요? 국회는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원래는 국회 건데 누구에게? 이 행정부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위임이라는 건 그걸 대신해달라. 위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대신에 계약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권리를 넘겨주는 것들을 위임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위임명령은 재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뉩니다. 대통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고요. 자, 얘네들을 만약에 구분을 했다? 그럼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구분을 안 했다? 자, 그럼 위임 명령과 대통령령과 통일령과 부통령령은 똑같은 주어로 쓰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 치시고 아 이게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되게 예민해야 되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죠. 가장 예민해야 되는 단어가 뭐야? 모든이요. 모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무슨 지문이에요? 법률 지문이에요. 이거 법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원래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런 예외 조항에서는 따르게 조건을 붙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뭘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냐면 이 법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 범위를 설정을 해요. 이 청소년법 같은 경우는 이 성인한테 적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법의 속성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졌을 때 누구에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뭐가 잡혀요?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 적용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슬려야 되는 단어가 때문에 모든 국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모든 국민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이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 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에 관한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아까 적혀 있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뭐야? 정당하다야. 즉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만든다라는 또 인과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위임을 하지 않으면 걔는 정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 법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이 된다. 여러분 저촉이라는 단어 정도도 여러분들 알길 바라는 거예요. 이 저촉이 뭐야? 위배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삼권분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 이런 거 다 권력들을 한 명이 갖고 있으면 권력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견제하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삼권분립의 요소였죠. 근데 이거를 봐봐. 얘가 뭐야? 법을 지 마음대로 만들면 뭐를 침해하는 거야? 이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를 하는 거야. 입법부가 얘한테 야 이것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가 이만큼만 해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야 이번에 코로나 너무 빡세니까 코로나 빨리빨리 반영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만 이렇게 해줘 라고 했는데 모든 병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제 조건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건 이제 말을 바꿔서 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단어가 나가죠. 포괄적 위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줘서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고 포괄적으로 주는 순간 이 행정부의 뭐가 세지기 때문에 힘이 너무나 세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한 그래서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등의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여기서 봐봐. 어디에서 무엇을이에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체 훨씬 더 이제 그 전체 일부의 느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규제 A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는 단어들이거든요. 얘네들. 그래서 이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법률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규제를 뭐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가 훨씬 더 얘보다 더 큰 범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포괄적 위임이라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법률이 이만큼을 줬어. 근데 내가 만든 규제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추측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반대로 얘를 가지고 얘를 추측해낼 수 없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 있는 방향성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규제의 사항은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측의 방향을 보면 돼요. 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법률에서 규제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방향성이 생겨버리죠. 모의고사 짬밥인 거야. 이런 방향성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또 등장을 하는 거야? 이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 문제 내기 되게 좋은 문제. 왜냐면 이거의 문제점인 거거든. 지금 여기가 문제야. 포괄적 위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된다? 법률 부분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의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얘는 위헌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다만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금려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리고 옆에다가 제발 적어 제발 이런 거 비례가 진짜 잡혀 있어야 돼. 나중에 더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일단은 단서 작업고 그 다음에 첨단 사항이 클수록 첨단 사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인과성을 잡아두시고 이거 문제에 썼어 안 썼어? 썼어. 안 썼으면 내가 문제를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비례가 나왔을 때 안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문제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한편 위임 법률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조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위임 명령이 아니라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위를 벗어난다. 문제점. 범위를 벗어난다.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억구. 의미. 자, 바꾸지 못함이야. 즉, 난 이걸 텐트로 적어놓고 넘어간단 말이야. 어휘, 억구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이미지로 이제 갖고 갈 것 같아. 억구, change, can't. 이런 식으로 바꾸겠지. 이걸 어떻게 이제 줄여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점점. 그 다음 가볼까요? 행정규칙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입법으로 고시,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 나오고요. 똑같은 작업 해야죠. 얘가 똑같은 말이 뭐다? 고시와 예규다. 그래서 고시, 예규라는 단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행정규칙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틀을 가지고 굴리는 거지. 아까 전에는 모든 국민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어디에서만? 행정부 내부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아니야? 절차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인과성의 구조를 아까 전에 던져줬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위임 필요 없어요.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이거 떠올려야 돼. 얘는 반드시 위임이 필요해. 반드시. 그래야 정당성이 부여되거든. 하지만 얘는 위임이 없어도 뭐야? 정당성이 있는 거야. 왜? 모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행정부가 우리 사람들을 뽑은 거거든. 약간 회사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법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나라 일이기 때문에 법률 규칙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것 뿐이지만 결국 이 행정부 사람들만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절차가 필요 없다. 위임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차가 필요 없다. 동일한 절차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고 자연스럽게 뭐가 나눠져? 예외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 예외가 일어나는 일은 언제일까요? 예외가 일어나는 일은 위임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나 고시를 예규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들이 나오죠? 자, 예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을 때? 첨단성이 너무나 높을 때의 이야기. 첨단성.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드론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드론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 드론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드론은 어디까지 날 수 있다라고 제정을 해놨는데 내가 이거 드론이에요 라고 해놓고 거기에 탄 거지. 그럼 이거는 드론인가 비행기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사람이 탈 수 없는 건 드론이라고 할 수 없다. 드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야? 여기 있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절차 밟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반응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리고 요즘 같은 뭐 코로나 때문이라도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규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우리가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법을 바꾸기보다는 이렇게 행정 규제들을 바꾸는 편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준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시간이 뺏기면 이제 특허 같은 것들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위임 법률이 뭐만 정하고 이것도 또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인데 뭐는 정해요? 주체는 정해요. 주체는 정하지만 뭐는 정하지 않는다? 유형을 정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뭐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행정규칙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오고 여기는 X잖아. 여기 문제 나올게 안 나올게? 이런 부분들이 다 챙기고 갈 수 있는가의 능력이에요. 이런 경우 행정규칙은 위임 명령과 다르게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이 된다. 자 봐봐. 예외라서 이런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야? 얘가 위임됐단 말이야. 포인트가 뭔지 보여요? 여기는 위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위임이 필요해. 그럼 얘는 뭐가 또 필요했었어야 돼? 절차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얘는 뭐이기 때문에? 첨단성이기 때문에 뭐야? 절차는 필요가 없었다가 포인트는 거야. 여기는 절차 필요하고 여기는 절차 필요하지 않고 여기는 절차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애도 절차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럼 어차피 문제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알아야 돼. 네 번째.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그래서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 얘만 갖고 있는 거겠죠. 지역 특수성. 지역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지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도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 명령과 행정규칙과도 구별이 되죠. 다 특징이 있죠? 얘네들은 뭐야? 서울에서 해요. 나라 전체의 문제인 거고 얘는 어디서 한다라는 거야? 지방자치에서 한다라는 거죠. 즉 주체가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조례 행정규칙 사항을 정하려면 법률 위임의 근거를 해야 되고요. 자, 위임 필요하고요. 법률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생각해야 돼. 이거 포괄적 위임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포괄적 위임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잖아. 근데 얘는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 얘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여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야. 다 나오잖아 전부 다. 그 다음에 위임 근거 법률에 사용한 어구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구, 의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바꾸면 안 된다. 켄트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 때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뭐야? 이 포괄적 위임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답이 될 거야. 얘도 포괄이 되고 얘도 포괄이 된다 해서 답이 될 거예요. 우리 때는 차이점만 나왔어. 우리 때는. 나 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얍삽하게도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를 내기 시작을 한다고요? 교집합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이해하는 게 얘네들을 이해하는 거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6월, 9월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올해가 진짜 좀 최악이에요.
여러분은 차라리 2학년 게 다행인 거예요. 5번 수능이 진짜 갈 필요가 없어요. 6월이 빨리 나와봐야 사실 지금 막 선생님들도 막 이것저것 떠들지만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기준이 없잖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6월, 9월이 나와봐야 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방향성도 이제 재정립이 될 텐데 일단은 여태까지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렇게 어고유명하고 그 다음에 조례는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얘도 뭐야?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구조로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게.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1번, 26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의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얘네들은 똑같은데 얘는 다르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 거고 차이점 보이시는 거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자, 개별적 사항을 반영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예요? 개별 반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애들이 다 뭐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개별을 반영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얘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뭐는 문제예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건 누구뿐이야? 조례뿐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 자, 뭐가 대신 거슬려야 돼요? 모두가 거슬려야 되고요. 얘 뭐야? 얘도 위임 근거해야 되고 포괄적 위임이 안 될 뿐이지만 위임을 근거해야 되고 얘도 위임을 근거를 해야 돼요. 근거해야죠. 근데 어디는 아니에요? 얘는 위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행정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입법이 금지되어 있다. 뭐는 돼요? 얘는 되는 거야. 위임명령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순식간에 돼야 돼. 찾고 있으면 안 돼. 애들은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디테일의 최소예요. 여기보다 더 들어가는 것들은 다시 읽을 수 있어.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글을 읽을 때 최소한 뽑아내야 되는 디테일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최소예요. 여기까지를 못 뽑아내면 그거는 너무 막 읽은 거고. 그 다음에 5번.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 사항은 행정입법 대상으로 적절하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쪽 라인. 이쪽 라인.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27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다 잘 푸셨는데 오답이 제일 많았던 게 2번이에요. 오답이 제일 많았던 거.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그 위임 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문제점이었어 실제로. 하지만 이 기억을 읽을 때 제발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거. 한 편부터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의 법률이 사용하는 어구나 의미를 확대하면은 뭐야? 그 법률을 위임받은 거야? 받지 않은 거야? 받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잘못 받은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쪽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사하는 바는 뭐다? 수능이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때 그대로 주는 것들이 아니라 뭐야?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른 설명으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8번 볼까요? 28번 좀 틀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부의 직제사무 처리를 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 보이시죠? 결국 이게 나와요. 2번. 행정부나 직계나 사무 처리를 규정하는 경우 1번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여기 틀리잖아. 이 틀리잖아. 이거랑 이거 틀리잖아. 그 다음에 3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명령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 원래는 뭐 해야 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차를 빼야 돼. 4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주체에 의해서 제정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으로다. 자, 이때 뭐를 쓰는 거고? 이때 뭐를 쓰는 거게? 이거 쓰는 거. 문제가 점점 발전해요, 여러분. 비례도 그냥 주지 않아요. 자, 아까 전에 여기로 넘어가는 근거가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본질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이거였다고. 첨단성이 높다라는 게 본질적인 차이였죠. 그럼 첨단성이 높으면 어떻게 돼? 범위가 커진다라는 범주였죠. 그럼 얘보다 뭐야? 얘가 이 정도 범위였다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졌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해야 돼? 여기가 더 크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얘를 찍었으면 잘하신 거고 아니었으면 되게 느낌으로 푸신 거예요. 느낌으로 푸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걸 맞으면 장땡이지. 근데 그거는 언제나 확률의 문제가 된다는 시험장 같습니다. 됐을까요? 28번. 좀 틀리신 분이 많아서. 29번 가보죠. 29번. 자, 29번을 틀린 이유들은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틀렸던 건 뭐냐면 기역, 니은, 가나다를 종류를 구분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가나다. 자, 가는 동그라미 쳐볼까? 맨 마지막에 얘는 법률이. 자, 법률은 어디 거게? 야,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중에 뭘까? 법률. 아니야. 법률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관성에 의하여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 세 개 중에 다 하나씩이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거지. 얘는 훨씬 더 높은 범주였던 거야. 위임 받기 전. 안 들어도 되는 애. 법률. 그리고 나에는 뭐야? 대통령령이 나오죠? 우리 대통령령은 뭐라고 얘기한다? 위임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래서 옆에가 적혀 있어야 돼. 얘는 위임명령이구나.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제정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는 조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적어놓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제3조의 내용에서 나의 5조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체성. 그리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뭐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얘가 뭐야? 점점 개별 반영이고 더 디테일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됐어? 방향이 잘못됐지. 이거는 바꿔줘야 돼. 훨씬 더 좁은 범위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2번 얘는 16조가 아니라 어디서 받아야 돼요? 3조에서 받아야 돼요. 이런 글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나와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의 공포 절차를 거치겠군 또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절차 거쳐야 되고 얘도 거쳐야 되니까 모두 달리가 아니라 모두로 바꿔줘야겠죠. 지금 절차가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야. 내용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4번 나에서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서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게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바꿔주려고 실질적인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잡았어요? 어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야, 바꿀 수 없다. 우리 여기서 뭐 잡았어요? 어구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공통점이었잖아. 그래서 결국에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그리고 말을 또 바꿔주지. 의미와 이 의미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같아요에 대한 근거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에서 추론해야 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대에도 똑같이 3점짜리 문제로 등장할 거예요.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주어진 정보와 매칭시킬 수 있는 겁니다. 5번 나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고 여기는 지방이지. 그리고 여기는 전체지. 그럼 벌써 말 다 했지. 얘의 적용보다 얘가 훨씬 더 작지. 여기가 지방이지. 그래서 얘를 준수하려면 뭐야? 얘도 당연히 준수해야지. 우리 제주도도민 우리가 경기도민이잖아. 그럼 경기에 법이 있어요. 우리 10시 이후에 열면 안 되잖아, 그것들. 그죠? 근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괜찮아. 10시 이후에 열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나라의 전체법도 지켜야 되죠. 우리 국방의 열면 안 지키나?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겠다. 지키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 당시, 그러니까 작년이야. 작년 9월에서 되게 핫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법률 지문이 참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뭡니까? 풀어보는 방법들은 언제나 똑같잖아요. 여기에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엮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3권 분립의 체계들 누가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으면 다음 법률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되게 중요하다. 이 법이라는 거에서 이 만들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적용이 되는 범주가 무척이나 중요하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갖고 가시는 게 이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중요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가시고 문제 제발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 문제도 적용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33번 볼게요. 33번. 현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야, 이거 글을 안 읽어도 나. 보기 한번 보기. 제발 보기 좀 잘 파돼. 대충 읽지 말고 정보를 분류해야 돼. 진짜 정보를 분류해야 돼. 그러면 안 보일 것도 보여요. 진짜 이거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냐면 보기 문제는 글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보기 문제는 글 안 보고도 보기만 보고 그냥 풀어라. 그래도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막 그런 거였고. 봐봐. 신청자는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신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신청의 자기 희생이 목적이었던 부친의 계약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신청은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그죠? 자, 봐봐.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신청은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라는 것을 통해서 효행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나뉘어요. 효행 자체와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대사는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느라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나를 희생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 라는 식의 주장이잖아. 그럼 이걸 입각을 했을 때 얘는 효행 자체를 걱정하는 걸까? 효행 이후의 모순을 걱정하는 걸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효행 이후의 모순이라는 건 아까는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효행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옆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그게 효행에 대한 모순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선택해, 이걸 선택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효행 자체를 선택을 하는 거야. 아빠의 눈을 뜨겠다. 그 이후에 있는 모순은 고민하잖아. 고민하지 않는 거야. 얘는 이거를 더 강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효행의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으면 내가 빠져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혼자 어찌 살고 가 돼야 이걸로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찍어낼 수 있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중에서 조금 더 거슬렸던 거, 우리 38번 이때 문학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연도에서 이쪽이었거든요. 38번 문제야. 이번에 나온 김에 복습 겸 새로 오신 친구 있으니까 만능은 좀 다시 한번 좀 잡고 갑시다. 만능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아는 문과가. 이게 자연에서 느끼는 흥이에요. 자연에서 느끼는 흥. 그리고 이 자연과 속세의 대비가 모든 현에 잡혀 있어. 그래서 자연조와 속세 실어의 작품이 나오면 이 만능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 만능이라는 작품.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산중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산중간 바위 아래 내가 뭘 만들어요? 띠집을 만들어요.
이 띠집은 내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 공간감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띠집 말고 이제 뭐가 있어 맨날 나오는 거? 주간목, 또 오청, 또 초당, 또 초려삼간. 이런 공간감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항상 있어야 되고요. 내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석고 늙은이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가노라. 그러니까 작품의 전형성이 다 나와요. 자연 친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야 항상 오프닝 때 뭐야 나 뭐를 비교해? 내가 있는 이 나와 속세의 사람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있는 그 모르는 남들, 그 모르는 남, 얘는 뭐의 습성을 갖고 있는 거야? 속세 사람인 거야. 나를 뭐 한대? 비웃는데. 왜? 내가 얘네들이 보기에는 뭐야? 늙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오프닝의 전형성이라 이게. 하지만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감정 라인이 뭐라고? 한번 적어봐. 나는 가르쳤어. 이때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감정 라인을 뭐라고 부르? 네.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학은요 결국은 정서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서를 객관적이고 구체화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비교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얘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 않나요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전형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요 자부심이 표면적으로는 뭔데? 어리고 불쌍하고 늙은 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그냥 뭐한 표현이야? 겸손한 표현인 것 뿐이고 그 내부에는 뭐야?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니들은 몰라 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전형성의 오프닝이라는 거지. 그리고 속세와 사연의 대비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 분이라는 이미지는 뭐다? 분수. 그래서 이제 안빈낙도 안분지족으로 이어지는 자연친화의 이미지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볼까요?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컷 놀고 있구나. 그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랴. 야 보리밥, 풋나물 전부 다 소박한 삶의 상징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 뻔히 보여. 야 이거 문제 안 보더라도 보리밥이잖아. 보리밥이야. 자연의 뭐야? 구체적인 소재인.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연합은 일 나오죠? 이건 똑같잖아. 여기 연합은 그거 말고는 고민한다 안 한다? 고민하지 않는다. 삼수는 별표. 이거 제발 외워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낚시로 많이 와요. 낚시로 많이 끌려서 오는데 이거 맨날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찍어오고 틀려오시거든요. 왜냐면 니 그리던 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맨날 대충 보고 이제 찍어오는데 자 봐봐.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내가 뭐 보고 있어요? 잔들고 있어요. 잔이야 잔. 이거 뭐야? 술이야. 자, 술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 체념적 태도 아니면 풍류야. 그럼 여기서는 자연친하니까 풍류의 의미가 되게 세요. 잔들고 내가 뭘 보고 있어요? 산을 보고 있어요. 산을 보고 있는데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즉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게 뭐보다 좋다라는 거야? 내가 그리던 님이 오는 것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조음을 얘기하고 있는 가사라는 시조라는 거죠.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래서 내가 산을 뭐한다? 좋아한다. 그 여기서 무슨 법이 깔려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니까 뭐야? 의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랑 잠들고 뭐야? 친구 먹은 거거든.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물아일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아니고요. 그죠? 의법 있고요. 물아일체 이미지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 사수도 여러분 해석하면서 틀려오는 부분 중에 하나였죠. 누가 30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는가 나오죠. 누가 30보다 낫다 했는데 그럼 여기서의 30과 만승이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 운전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동별곡 나올 거란 말이에요. 관동별곡에서 자연친환 맨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와 대비되는 소재로서 예의 구절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요. 3공은요, 삼의정, 여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높은 벼슬을 뜻하고요. 만승이라는 단어는요, 이 황제, 만개의 수레라는 뜻으로서 우리 속세의 가장 높은 벼슬인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근데 뭐가 더 좋다? 소부, 허유가 더 낫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이상한 이름 나와요. 그럼 뭐 사용한 거야? 고사 사용한 것일 거고, 이 고사는 뭐의 고사겠어요? 자연친화의 고사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갔던 일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소부 허유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낫더이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서술어가 낫더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가 좋은 거고 자연일 거고 긍정일 거구나 정도는 취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저번 연도의 모의고사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능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속세를 위루하고 막 이런 거 기억나요? 작년 6월, 9월 수능이 전부 다 이런 느낌이었지. 자연조와 속세 실화의 느낌으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마도 임천 하능은 비길 데가 없구나. 내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인간 만사를 하나도 맡기지 아니했고 다만 다툴 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겸손한 표현이겠죠. 내가 게을러서 다투는 일, 즉 경쟁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속세를 맡기지 않았고 자연만 맡겼구나. 강산을 맡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윤선도 아저씨란 말이야. 이 아저씨도 사대부 중에 사대부거든. 그러니까 임금님 사랑해요의 느낌을 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산이 좋다는들 내분으로 누웠느냐. 임군은혜에 이제 더욱 안 오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으랴. 그래서 우리 그 강호사시가 그래서 몇 군은 이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모두 역시 임금님 덕분입니다. 이런 구절과 더불어서 이 사대부의 전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가 38번, 39번 문제인데 38번의 시상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가 나와요. 이게 문제가 사실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해설을 해드리면 이게 1번, 2번이 되게 많았거든요. 2번이 오답이었고 1번이 이제 정답이었는데 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라고 해서요. 경험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공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띠집이라는 공간이 형성이 되겠죠.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이 연결된 공간이니까요. 6수에서의 시작은 강산인 거죠. 자, 여러분들 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의 강산이라는 건 강과 산을 의미하죠. 하지만 얘는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강산으로 빗대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무슨 법이에요? 전체를 일부로 표현하는 대유법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자연은 진짜 자연이야? 아니지. 추상적인 자연으로서의 자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띠집도 충분히 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추상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띠집이 이 새끼가 진짜 띠집에서 살겠어? 아니야. 하지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물리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아무튼 얘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경험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라고 해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추상적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난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고. 2수 볼게요. 2번. 애들이 2번 찍었어. 2번. 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래요. 2수의 시작은 보리밥. 아, 맞지. 너무 맞지. 3수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래요. 3수 잔이. 잔이네. 이거 추상이냐 구체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우리 시는요 다 뭐를 어떻게 접근해야 돼? 절대적으로 봐야 돼. 잔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야? 구체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야. 근데 술, 풍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충분히 뭐로 볼 수 있어? 추상적 시어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 잔.
이 추상성이니 구체성이니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제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히 추상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냈다라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1번, 2번을 찍으셨으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문제가요. 혹시 3, 4, 5번 중에 찍은 거 있는 사람? 3, 4, 5 몇 번 했어요? 4번? 뭐 4번 한번 해볼까? 4번.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는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수는 네, 현재에 대한 긍정이 맞죠. 조화하노라가 있으니까요. 4수는 역사에 대한 부정. 역사에 대한 부정. 자, 역사에 대한 부정이 나오려면 어떤 느낌이 나갈까요? 역사에 대한 부정. 역사라는 것 과거 1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정이었으면 원래는 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야?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 그 다음 구절을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누가 삼국보다 낫다 하던 해석을 하면 이거야. 누군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보다 좋다. 물론 얘가 이게 누군가가 주장을 한 거거든요. 누군가 주장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비판을 한 거거든. 근데 얘의 구조는 누군가 삼공보다 좋대. 뭐가? 자연이. 즉 이 사람은요 나랑 같은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자연 삼공보다 좋아 라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뭐야? 이 삼공보다 더 높은 레벨이 황제보다 더 좋다라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기는 했지만 서로 긍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부정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주장한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이 사람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심해. 이거 재밌다라고 했는데 아니 개 재밌는데? 의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구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미지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고사가 나와서 역사성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부어요 같은 경우는 긍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애매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9번 별표. 이것도 진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39번의 가를 사실 이제 비문학적으로 조금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구조화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가 구조화하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대상과 가깝다 멀다에 대한 구조화로 이제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3번이 답이었죠.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산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의 님 사이가 거리가 드러나므로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야, 얘가 포커싱이야 얘가 포커싱이야 얘가 포커싱이라고 얘가 중요하다고 얘가 외부 세계야. 그럼 나한테 외부 세계는 가까운 거야 먼 거야. 가까운 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왜 여기에 포커싱을 두냐고. 얘보다 얘가 좋다니까. 내가 있는 공간은 지금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데 잡고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래. 이미지로 설명하면 이런데 나중에 이제 3학년 되면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막 쪼개서 이제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 한편 45번 보겠습니다. 45번. 그다음에 44번, 45번 이제 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야 진짜 이거 야 틀렸으면 뭘 반성해야 되냐면요. 진짜 제발 글자만 보기. 44번 같은 경우는 글자만 봐요. 이게 결국 44번의 답은 2번이었거든요. 근데 2번 말고 다른 거를 찍은 친구들은 2번이 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 감상하는 방법에 4가지가 있어요.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걸 뭐야?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인 고민하는 걸 표현론적 관점, 시대에 고민하는 걸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우리 독자 고민하는 걸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제발 보기가 없는 작품은 어떻게 생성을 해야 돼?
절대론으로 봐요. 그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이거 일제감정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라고 사는 순간 걔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철저하게 글자 그대로를 봐야 돼. 아까 전에 그 추상성, 부정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잔을 이제 구체적 소재냐 추상적 소재냐로 본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 것들. 44번 볼게요. 2번 볼게요. 니은을 읽어보면 훈련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이 김혜순의 이 시는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의 억압, 그리고 군사 독재, 그리고 획일적인 가치관을 부여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이거는요. 내부의 슬픔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굳어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면 딱딱하게 언다라는 건 우리 내부에서 오는 거야, 외부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발이 딱딱하게 오는 이유는 뭐야? 밖에 바람 때문에 오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2번 볼까요? 아니야.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틀린다고 딱 하나잖아. 내부적이야. 그러니까 이 니은이라는 줄에서 내부, 외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뭐를 고르라는 문제인 거지. 선생님 내부일 수 있지 않나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얘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건 그거였어요. 다른 것들은 좀 명확했고. 자, 45번도요. 봐봐. 문학이 비문학처럼 풀린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발 느낌 말고 천천히. 이것도 1번 못 찍으신 분들은요. 두 가지 버릇들이 있는 건데 하나가 그냥 문장으로 읽어요. 끊어읽지 않고 느낌으로 푸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기를 안 읽는. 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가 경직됩니다. 이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고요.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이 수단이어야 될 언어가 활자 상태로만 존재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이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 인과구조 만들어줘요. 내가 뭐 하고 있어? 결국은 내가 감정이잖아. 이 시에서 1번이 뭐라고요? 정서라고요. 가의 정서가 뭐 나오냐?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스워요. 날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조하고 있는 거야. 나를 냉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우습다라는 감정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보기가 나오는 거잖아. 의사소통 현상이 뭐였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존나게 부끄러운 거야.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윤동주 라인의 사고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봐봐 1번 볼게. 나의 영에 대해서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다 맞는데 뭐가 달라요?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지금 내가 부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참여하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내가 참여했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야? 내 감정의 이유를 바꿔 쓰고 있잖아. 되게 그럴싸하게. 이게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감정인데 이 감정이 뭐 때문에 유발되는가? 이게 서정 문학의 1번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포장하는 것 뿐이에요. 복이든 다른 말이든. 틀리셨다면 이런 본질적인 얘기들을 좀 더 뽑아낼 수 있게 좀 초점화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오늘 모의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해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조금 거슬리는 게 37번 같은 문제기는 한데요. 너무 오래 걸리죠. 나중에 비문학 영상을 올리면 이 영상을 올리겠지.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내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랑 감동벌국 말고 나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두 개 알았지? 오늘까지는 정발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정발고는 뭐가 있어? 저 한 게 없어요. 파수꾼? 끝? 내신은 들어갔는데? 네. 파수꾼 하자. 오케이.
하셨다가 이거시 해보도록 합시다.